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꽃들로 빛나야 하는 봄이지만 잿빛으로 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산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이야기인데요. 최근 정부기관 합동조사 결과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9만 헥타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불렸던 2000년 동해안 산불 산림 피해 면적의 4배 수준인데요. 불은 꺼졌지만 피해 지역의 회복은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산불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 더 움츠려들게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등록 이주민들인데요. 재난 현장에서 이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최근 전국 이주 인권단체에서 단속 추방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잠시 후 김원경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에는 폭삭 속았수다 흥행으로 복주를 이어가는 넷플릭스. 세계에서 인정받는 K 콘텐츠 이야기 나눠보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몽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주 노동자 단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신다고요. 네네. 이주 노동자 단체에서 그 인권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사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4월 15일 오전에 이주 노동자 평등연대라는 단체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부터 실시하게 되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 단속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합동 단속으로 이주 노동자 사망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사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언론은 대통령 파면과 내란 이런 주제에 집중하느라고 웬만한 다른 이슈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간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부추겼습니다. 한마디로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런 혐중 전설을 키운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논리는 당연히 대중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파면을 반대하는 극우 지지층들이 툭하면 당신 중국인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은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중국인이라면 당신은 믿을 수 없다. 또는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나가라. 이런 의미를 담은 공격적 질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그 질문들은 명백한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 단속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합동 단속의 문제점들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언론 보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저는 평소 언론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접했는데요. 소장님은 지금 말씀해 주실 때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용어는 불법 체류자가 맞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법무부가 사용하는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오래된 표현이긴 하지만 네. 한국에 입국하여서 체류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허가 절차를 밟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불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주노동자 당사자나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에게 불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은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표현은요, 마치 이들이 온갖 종류의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또는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느낌을 주죠. 네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 보도준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주민 인권 관련 조항에 언론은 이주민에 대한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세부 조항에서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이 용어의 대안으로는 미등록 이주민 또는 미등록 외국인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 단속 자체는 합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민단체가 앞서 비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네, 법무부 보도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은요, 2023년 법무부의 핵심 추진 과제 중에서 두 번째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이민 정책이란 것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외국인 체류 질서 엄정 확립이 들어 있어요.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을 보더라도 2027년까지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불법 체류 외국인을 41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를 주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 단속이 정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조금 정리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2024년 1차 단속은 4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는데 미등록 이주민 1,756명을 적발하고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08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결과로 강제퇴거 9,784명, 자진충구 8,483명 등 약 18,000명을 출국 조치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 2차 단속이 바로 이어서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또 시행이 됩니다. 이때에도 8,476명의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고 1,708명의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적발이 있었습니다. 이 2차 집중 단속에서도 18,526명을 출국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단속을 통해서 2023년 한 해에만 43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수를 자신들이 지금 41.4만 명으로 감소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무부 스스로 이 정책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동 단속 과정에서 너무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참담한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체류자 단속은 국가의 체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요.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참담한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인권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최근의 사고들만 살펴볼게요. 2025년 3월 파주에서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30대 에티오피아 여성의 발목이 절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6일에 이날 그 파주 한 공장에서 진행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었던 건데 여기에 공포감을 크게 느낀 에티오피아의 여성이 대형 기계 설비 안으로 숨었고요. 기계가 돌연 작동하면서 오른쪽 발목이 낀 것입니다. 이분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발목을 절단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사고도 있었는데요. 지난 3월에는 경산의 한 공장에서 단속에 쫓기는 외국인 노동자들 6명이 3m가 넘는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척추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에 경주의 한 공장 단속에서 임신 중이던 태국인 여성이 발목을 다친 뒤에 강제 출국을 당했다가 결국은 유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베트남 여성이 단속을 피해서 7m 높이 울타리에 숨었다가 또 떨어져서 숨지기도 했습니다. 2023년 3월에 대구에서는 경찰이 예배 중인 교회에 급습을 해서 필리핀 국적의 불법 체류 이주민 8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특히 교회를 급습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팔인 한 분은 2023년 4월 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 체류 기간을 넘겨서 한국에서 일하다가 정부의 불법 체류 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속 과정에서 어깨가 탈골됐는데요. 병원이 아닌 예전 출입국 관리소 보호실에 수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밤새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자 당국은 이튿날에야 그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분은 다음 날 바로 강제 출국됐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그분의 진료비 104만 원을 함께 붙잡힌 다른 네팔인에게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네팔로 돌아간 이분이 최근에 과잉 단속으로 부상을 입은 것, 그리고 치료비를 다른 네팔인에게 부담케 한 것,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사람을 서둘러 출국시켜 인권을 침해한 이런 상황을 조사해달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 분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게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아직 인권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그 결과를 냈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몰랐던 사고들이 정말 많았네요. 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불법 체류 단속이라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었는데 이 단속의 공포심을 느껴서 피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을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해야 되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좀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사실은 고용주의 동의 없는 토끼몰이식 단속과 무리하게 쫓거나 겁을 주는 비인권적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김포의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서 창문으로 탈출하려다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요, 권고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법무부에 대해서 단속 과정에서 강압적 조치를 자제하고 안전 매뉴얼을 개선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한 단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인 고용업소 등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는데요.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외국인의 주거에 영장 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서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2023년 3월에는 인천의 한 클럽에서 태국의 유명 가수가 공연을 하던 중에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이 태국 라오스 국적의 불법 체류 이주민 83명을 무더기로 체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른 나라의 문화 공연을 망가뜨려서 이것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현재의 단속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 고용의 원인인 저임금, 고위험 업종의 인력난 해소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정의일보와 인터뷰한 이한숙 이주화 인권연구소 소장은 출입국 사무소의 단속 과정에서 안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 현행 방식은 수치 목표를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무리한 체포 시도로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등연대에서는 체류권 부여 정책을 통해서 법 테두리 내로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속 추방 정책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체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였는데요. 한편 저는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언론에 제대로 된 보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 언론은 국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도에 거의 무관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보도가 워낙 비중이 컸죠. 그래서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인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는 언론 보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중국인 혐오 이런 정서가 많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선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평일 오후 1시 15분부터 3시까지 방송하는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을 들었습니다. 모니터링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이슈 앤 피플 어떤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출처가 불명확하고 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너명이 잘 채운 뉴스로 바뀌었는데요. 모니터링 당시에는 아웃다운 뉴스라는 코너의 3월 31일자 방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날 실업급여만 9번 받아 성형하고 피부과 다니는 친구의 사연이 담긴 뉴스를 전했는데요. 청년이 일은 하지 않고 실업급여로 호의호식한다는 메시지가 깔린 내용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실업급여 제도를 축소하거나 수급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까요? 제가 이 방송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실업급여를 2년 동안 9번 받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렇게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또 이렇게 방송에서 다룰 만큼 일반적인 사례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또 실업급여가 성형도 하고 피부과도 다닐 만큼의 액수가 나오는지도 궁금했는데요. 제가 이날 방송에 의문을 가진 이유는 더 있습니다. 뉴스를 선뜻 신뢰할 수 없을 때 저 같은 뉴스 소비자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뉴스에 언급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는 이 게시글의 출처가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날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그날 방송의 출처로 보이는 원 기사글을 찾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연의 출처는 익명의 게시글이었습니다. 즉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연이었던 것입니다. 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글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내용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이 사연을 보도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사연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뒤에 서울경제 등 몇몇 매체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요. 예.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20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확인을 했을 때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에 실업급여를 9차례 받은 청년은 1명뿐이었고 또 이 사람의 직업은 선원이었다고 합니다. 선원은 아주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가진 직업 중 하나입니다. 네. 실업급여 제도가 시행된 게 1995년인데요. 30년 동안 실업급여를 9번 받은 청년의 사례는 단 한 번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일반적인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실업급여 제도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허위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언론이라면 9번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만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고용 구조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액은 6만 6천 원인데요. 고용노동청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액수만 봤을 때 호의호식한다고 비난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금액도 아닙니다. 즉 이날 아나운서가 소개한 방송 내용은 출처도 명확했고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었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과거 인국공 사태라고 해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도 한 언론사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채팅방 글을 보도했다가 불필요한 논쟁만 커졌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도 똑같은 행태가 이날 이슈앤피플에서 반복된 건데요. 네. 출처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노력만 있었더라면 이런 보도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방송이었습니다. 예.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방송에 대해서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날 이슈앤피플은 특집 인터뷰를 편성해서 선고 내용을 헌법 전문가가 분석해주는 등 알찬 내용이 많았는데요. 다만 진행자의 편향적인 진행이 인상을 좀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날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특집 인터뷰에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네. 이때 조기 대선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때 진행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입법부를 장악한다. 일종의 제도적 독재가 가능하고 연성 독재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네. 사실 질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입법부 장악, 행정부 장악, 그리고 제도적 독재, 연성 독재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는 출마도 하지 않았고 또 뽑히지도 않은 정치인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적을 하고 싶었다면 민주적 대통령 선거도 독재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도적인 흠결에 대해서 묻는 게 편향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의아했던 것은요. 출연자인 손 전 대표가 이날 파면 선고 결과를 두고 민주당의 영향권에 헌법재판소가 들어가 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거는 오직 선고 결과가 8대 0이라는 사실뿐인데 이것만으로는 합당한 근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행자가 설명을 더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특집 인터뷰는 민주당의 독재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날은 민주당이 아닌 여당의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닌 불법 계엄으로 파면된 날인데 민주당의 독재 가능성을 부각을 하면서 민주당을 더 비판하는 게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이날 방송 내용만 들으면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파면된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균형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으셨다고요? 네, 4월 7일 신문고 코너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이 코너는 여론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코너인데요. 특히 최근에 여론조작 관련한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여론조사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이 코너에서는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법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다만 이날 방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유니응 오피니언스 대표가
다자구도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형식은 외국에서는 잘 없는 조사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기본이 되어 있다라며 다자구도 여론조사의 특이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뿐이었습니다. 윤 대표의 말을 들으면 왜 한국에서만 다자구도 여론조사를 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궁금하게 해놓고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사랑하는 김조환 UID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요즘 가장 재밌게 보고 계시는 드라마나 예능이 있으신가요? 네, 제 소셜의 피드에 보면 항상 나오는 콘텐츠가 있는데요. 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의 폭삭 소가수다를 네. 드라마를 저도 재밌게 봤고, 네. 예능으로는 또 최근에 공개되기 시작한 대환장, 기안장 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또, 뜸을 들이셔서 네.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폭삭 소가수다를 제일 먼저 꼽아주시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조세호, 홍진경 씨가 나오는 도라이버 잃어버린 나사를 찾아서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예능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폭삭 소가수다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한국 현대사나 한국인들의 정서가 많이 반영된 드라마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한국 현대사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가장 깊게 깔려 있는 거는 가족 간의 정서와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감동이라는 것들, 보편적인 감동.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가족 간의 이야기와 네.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또 자식들의 마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좋은 문학 소설을 보는 느낌에 정말 좋은 연기까지 곁들여져서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는데 문학과 드라마의 결합이라는 게다가 또 더빙까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컨텐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빙까지 잘 되어 있었군요. 네, 폭삭뿐만 아니라 사실 말씀해주신 우리 K 예능도 활약 중인데 대환장, 기안장 좀 살펴볼까요? 이것도 지금 흥행 바람을 아주 제대로 올라탄 분위기더라고요. 네,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시리즈에서 벌써 6위를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아마 BTS 진 씨가 출연한 것 때문에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효과도 있겠네요. 대한민국 이미 기안84님의 그 매력을 알고 있잖아요. 네. 알죠. 그래서 네. 울릉도에서 민박집을 하는데 바다 위에 있다. 그리고 그거에 이제 케미들도 최근에 런닝맨에도 고정 패널이 된 지은 씨까지 나오면서 네. 이 세 명의 케미가 환상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대한민국 예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프로라든지 아니면 뭔가 연애 아니면 몸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또 예능도 더 재밌구나라는 거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부터 예능까지 이렇게 K 콘텐츠들이 날개를 달면서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시간 통계에 우리나라 콘텐츠가 영국과 일본 콘텐츠를 앞서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글로벌 미디어 시장 분석업체 암페어에서 만든 리포트인데요. 2023년 이후에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여전히 미국에서 시청을 제일 많이 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니까 미국 콘텐츠가 한 56에서 59% 정도 차지를 하고 2위가 한국 콘텐츠라고 하더라고요. 네. 8에서 9%. 그다음에 이제 영국, 일본 순인데요. 영국 콘텐츠는 많이 생산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영어권에다가
또 워낙 그 짧게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유명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메라고 하는 그런 독창적인 장르를 만든 곳이잖아요. 그런 거와 더불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이 지금 2위로 올라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넷플릭스가 더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한국 콘텐츠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코로나 때 오리지널 콘텐츠가 부족했던 시절에 그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큰 인기를 전 세계에 끌었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 네.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하면 뭐 이태원이 생각난다라는 사람들 많을 정도로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오징어 게임, 뭐 킹덤부터 해서 뭐 많은 콘텐츠들이 정말로 적절한 국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모두 영어권 콘텐츠 히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넷플릭스가 부족했던 동남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중화 국가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좋은 영향을 끼친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K 콘텐츠 덕분에 동남아, 남미, 중화 국가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넷플릭스가 거의 다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뭐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는 게 크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2028년까지 한 콘텐츠에 25억 달러, 지금 하나로 하자면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1년마다 1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어느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이 정도 규모를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없고요. 그리고 한국 콘텐츠를 이 정도 가격에 어떻게 보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정도 가격을 사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콘텐츠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아보고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넷플릭스와 K 콘텐츠 어떻게 보면은 이 양측이 윈윈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여름, 지금 기대작을 꼽아보면 한국 드라마 대작이죠. 오징어 게임 3 공개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3까지 공개가 되면 넷플릭스 흥행 성적이 더 높아지겠죠? 네, 뭐 벌써 6월이 가까워지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네, 그 CEO인 테드 사람노스가 이제 극장과 경쟁하는, 그리고 극장은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공격적인 얘기도 최근에 많이 했는데,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과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게 6월 말에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플랫폼은 다르더라도 콘텐츠로서 이제 경쟁하는 구도가 갈 것 같고, 네.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철수 인형이, 영희뿐만 아니라 철수 그 큰 심볼이 또 굉장히 큰 프로모션을 할 것 같다는, 이번에 이제 철수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 네. 영희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또 한 번 K 콘텐츠의 재미와 가치를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수가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캐릭터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조한 UID 상무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테이크댓의 Back for Good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